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혜영입니다. 영화 기생충과 드라마 오징어 게임 그리고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까지 K컬처가 세계로 뻗어나가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수출을 통한 경제 효과도 상당한데요. 7월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류 열풍으로 유발된 경제 효과가 37조 원, 고용 창출 인원은 16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K-콘텐츠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올여름 한국 영화의 부진이 K-콘텐츠 위기의 서막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화평론가이자 문화콘텐츠 평론가로 활동하는 정지욱 평론가님과 함께 K-콘텐츠의 현 주소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지욱 영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한국 영화 이야기할 때 이분 이야기 빼놓고 갈 수가 없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2019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 그리고 2020년 미국 아카데미 사관왕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 영화계에는 길이길이 남을 만한 굉장히 큰 빅 이벤트였는데요. 자, 일단은 저희가 칸 국제영화제, 그리고 미국 아카데미도 워낙 명성이 유명하다 보니 잘 알고는 있지만 이게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영화제인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칸 국제영화제는 베를린 영화제, 벤시 영화제와 함께 세계 3대 영화제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죠. 네. 1946년에 시작이 됐는데요. 역사가 꽤 기네요. 예, 사실 1930년도에 시작된 벤시 영화제보다는 좀 늦죠. 하지만 벤시 영화제가 그 이태리 파시스트 정권이 이제 영화제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칸 영화제가 시작이 되려고 하는데 마침 또 세계 2차 대전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종전이 된 1946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네. 매년 5월 프랑스 남부 도시, 해안 도시죠. 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영화상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미국에 또 미국 아카데미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권위 있는 영화제 아닌가요? 예, 사실 그 봉준호 감독님이 이 오스카 영화제를 그 로컬 영화제라고 살짝 놀리기도 했었는데요. 네. 사실 그거는 이제 1929년부터 시작이 된 이제 미국의 그 영화 산업 그리고 미국 영화 과학 아카데미 그 회원들로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 영화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자국 내의 영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죠. 네. 지금은 이제 외국어 영화상이라고 해서 외국 영화를 다루기도 하지만 그 봉준호 감독님 말대로 로컬 영화제 그런 모습을 띠고 있죠. 하지만 현재 그 영화 산업에 세계 영화 산업에서 중심이 헐리우드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지금은 이제 상업 영화상으로선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영향력이 큰 그런 영화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예술적인 영향에 있어서는 칸이 있다면 조금 상업적인 영화에 있어서는 미국의 아카데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해도 될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이 예술적으로 먼저 평가를 받고 그 이후에 상업적으로도 평가를 받는 아주 큰 쾌거를 이룬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우리 영화계에는 그야말로 정말 역사적인 사건 중 하나였는데 칸 이야기 조금 더 해보면 지난해에는 그 이제 영화 브로커 요걸로 인해서 여기서 열연했던 송강호 배우가 또 남우주연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되게 안타까웠던 게 논란이 조금 있었어요. 그 일본인 감독이 이제 연출을 맡으면서 이게 한국 영화냐, 일본 영화냐 이런 논란이 조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평론가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예, 그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영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 2조 정의라는 그 항목이 있는데 거기 3항에 보면은 한국 영화라 함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 또는 법인이 제작한 영화 그리고 27조는 공동 제작 그 영화에 관한 그 규정이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그 인정을 받은 공동 제작으로 인정을 받은 그러한 작품들을 한국 영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그 27조 조항을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네. 그 점수별로, 그러니까
영화의 모든 스텝 그리고 투자, 배급 모든 거 다 점수화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이상 충족이 돼야만이 한국 영화로 인정을 받거든요. 아, 이게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브로커는 연출은 일본인 감독이 했지만 그 한국에 와서 한국의 소재를 가지고 그걸 연구해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또한 그 한국인 배우와 한국 스태프들을 데리고 만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작품은 한국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영화 미나리인데요. 윤여정 씨가 또 주연을 했고 윤여정 씨뿐만이 아니라 한국 배우들이 많이 출연했죠. 네, 저 너무 재밌게 예. 봤어요. 그리고 한국 이야기를 다루고 한국인 미국에 이민한 한국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이 작품은 분명히 미국 영화입니다. 아, 한국 영화가 아닌 것이죠. 아. 예. 출연자가 한국인이라고 해서 한국에 있는 이야기를 담았다고 해서 한국 영화는 아니겠죠. 아, 이게 영비법에 따라서 뭔가 투자, 제작, 그다음에 배급까지 여러 가지 항목들을 점수화해서 이게 어느 나라 영화인지가 이제 구체적으로 정해지는군요. 그거는 이제 공동 제작의 경우에는 예,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제작자가 어느 나라냐가 가장 큰 문제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설국열차 같은 경우도 한국 영화잖아요. 네. 투자 배급을 한국에서 했고 네. 예, 많은 제작진들 스태프들이 한국 영화 한국 사람들이고 물론 외국인 배우들이 많이 출연했지만 그 영화는 분명 그 한국 영화인 것이죠. 저도 좀 헷갈렸어요. 전 미나리가 이제 우리나라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너무 이렇게 영화를 보고 자부심을 느꼈는데 아쉽게도 출연진들은 이제 한국 배우들이 많았지만 미국 영화였군요. 네네. 자, 그리고 또 저희가 살펴볼게요. 이제 기생충 이후에 이런 국제적인 영화제에서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저력을 발휘하면서 더 이상 아시아의 변박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확고하게 보여줬는데요. 자, 이런 성과가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막 뿌듯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평론가님 입장에서는 좀 어떠세요? 예, 1919년 10월 27일에 네. 단성사에서 의리적 구토란 영화가 상영이 됩니다. 이게 조선인의 힘으로 조선인의 자본으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많은 스태프들은 또 일본인 스태프들이 있었는데 기술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조선인이 주체적으로 만든 영화를 이제 1919년 10월 27일에 처음으로 상영이 되죠. 그리고 100년이 지난 후에 2019년에 그러네요. 저희 뭐랄까요? 쾌거를 올렸다고 할까요? 그렇죠. 예, 2019년도에 기생충이 상을 받았죠. 칸에서 상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이듬해 2020년 2월 달에 이제 아카데미에서 사관왕을 석권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 2019년도 이전에도 많은 서구의 영화계나 영화 산업에서는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뭐 아주 오래 전에 지금 돌아가신 강수연 선생님이 이제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네. 수상을 하기도 하면서 한국 배우라는 걸 세계에 드러내기도 했고요. 그 이후로 끊임없이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은 많아졌는데 2020년도 아카데미상 수상 이후로 코로나 팬데믹이 오죠. 네. 그러면서 영화 산업에 굉장히 주눅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영화,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한국에서 완성된 작품으로 수출되는 영화가 574편이었습니다. 아, 꽤 많네요. 예, 그랬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몰아닥친 2020년도에 오히려 늘어서 975편이 늘었어요? 예, 수출이 되고요. 그래서 5,415만 6,98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큰 액수의 수출액을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네. 작년이죠. 2022년도에는 776편이 이제 수출이 되는데 오히려 편수는 좀 줄었지만 액수는 커져요. 그래서 7,144만 달러의 수출을 이제 올리게 되거든요. 영화가 수출 효산으로서 굉장히 톡톡해하고 있었네요. 네, 영화관이나 영화관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고 한국 영화가 좀 이렇게 침체기가 겪고 있다라고 하고 있었지만 이 기생충의 수상으로 인해서 세계의 많은 여러 나라에서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한국 콘텐츠에 관심이 많아져서 완성된 영화만 이만큼의 수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판권이나 뭐 여러 가지는 더 많은
액수의 그 수출을 올렸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영화 산업이 이렇게 정말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그 뒤에는 이 두 명의 감독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봉준호 감독 그리고 박찬욱 감독인데요. 이 두 감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제 세계 영화계에서 한국을 평가하는 시선, 바라보는 그 시야가 달라졌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세계 영화계에서 이 두 분이 어떤 평가를 실제 받고 있나요? 이제는 대한민국의 영화 감독 봉준호, 박찬욱이라고 하지 않고 너무 거장이죠. 세계 지구의 영화 감독 박찬욱, 봉준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네. 이제 세계 거장 감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두 분이 연출하는 작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언론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다 관심을 갖고 주목하면서 지켜보고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분들의 작품은 우리나라의 작품만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 작품을 연출해도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요. 네. 또한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 감독님을 모시고 자국의 영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제작자들이 계속 러브콜을 하고 있는 것이죠. 평론가님은 사실 영화계에 워낙 오래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감독을 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 두 감독 어떻게 비교한다는 게 굉장히 우습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성향이 좀 다르시잖아요. 네, 성향이 많이 다르죠. 두 분 다 공적으로도 만나고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자주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하는데요. 네. 봉준호 감독님은 그냥 똘똘함이 툭툭툭툭 튀어나온다고 할까요? 천재적인 성향이 많다라고들 네, 하시는데 그냥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영화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해도 굉장히 그런 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또한 박찬욱 감독은 지적인 풍모가 계속 흘러나온다고 할까요? 예, 그런 차이가 있는데 영화적으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좀 강렬한 어떤 그러한 표현은 같이 하시되 봉준호 감독님은 약간 블랙 코미디적인 아주 냉철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박찬욱 감독님 굉장히 문학적인 그러한 작품을 보여주고 있죠. 두 분 다 아주 멋진 감독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좀 작은 에피소드라면 네, 에피소드 박찬욱 너무 좋아요. 감독님의 아가씨라는 네. 작품 그 감독판에는 제 목소리도 살짝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나오는 건가요? 그 사진관에서 네. 사진사가 이제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네. 일본어로 나오는데 하이 도리마스요 이치니산 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목소리가 제 목소리입니다. 카메오로 출연하신 거예요? 아니 저희 집사람이 그러니까 이 작품의 다이얼로그 디렉터였는데요. 이제 후시 녹음하러 갈 때 제가 이제 따라가서 있었더니 그 부분이 살짝 부족함이 있어서 혹시 해보겠냐 해서 해봤더니 오케이가 나와가지고 근데 좀 그 한마디 안에서 30분 이상 녹음을 했습니다. 긴장 많이 하셨나 봐요. 네. 부부 두 분이 영화계 이제 업으로 하고 계시는 상황인 건데 사실 이런 한국 영화의 경쟁력이 갑자기 이게 포텐셜이 잠재력이 터졌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차곡차곡 여러 가지 필모를 쌓으면서 이제 인정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한국 영화가 이렇게 세계에서 사랑받게 된 배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한국 영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19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는 일제강점기 안에서 영화를 만들었고요. 네. 해방이 되고 1950년대, 60년대에는 마땅한 오락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면서 많이 만들어졌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억압된 상황에서 영화를 만들었고요. 그렇죠. 1960년대 후반 70년대 들으면서 이제 그 민주화 열기가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 전에는 검열도 하고 막 그랬죠. 사정검열이 굉장히 상영도 안 심했죠. 되고.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민중들의 민주화 열기 그리고 자유로운 사상에 대한 추구 그러한 것들이 70년대, 80년대 들어서면서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죠. 그러면서 영화의 표현도 다양하게 되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만 그것을 우회해서 표현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네. 그러면서 한국 영화가 굉장히 많은 만듦새를 가지게 되는데요. 특히 1990년대 후반에는 김대중 정부의 영화진흥 정책이 한국 영화를 이제 성장시키는데
아주 큰 몫을 하게 되고요. 또한 한국에서 개최되기 시작하는 국제 영화제를 통해서 한국에서 이제 보게 되는 세계 유수의 아주 다양한 영화들이 우리 영화를 꿈꾸는 헐리우드 키드들에게 굉장히 큰 자극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지금 같은 아주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우리나라 살펴보면 뭐 부산 국제영화제도 있고요. 영화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사실 이제 한국에 있는 관객들의 눈높이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또 알 수 있는 대목이 될 텐데요. 이 영화계에서 이제 요구받는 어떤 압박감도 사실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한국 영화의 성장 동력이 됐을 거다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요새는 사실 뭐 단순한 스토리나 뭐 출연하는 배우진들의 연기를 넘어서 뭐 음향 그리고 뭐 영상미 여러 가지를 따지시는 관객들이 많더라고요. 예, 한국 영화를 바라보는 관객, 특히 한국 관객들의 수준은 굉장히 까다롭고 높다고 하겠습니다. 네. 사실 헐리우드 영화들이 이 아시아 시장을 할 때 그 한국 관객들이 아시아 시장의 바로메터라고 이제 여겨지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그 헐리우드 영화들의 해외 정켓이 아시아 정켓이 서울에서 이루어지고요. 또 한국에서 개봉이 빠른 시기에 이루어져서 이 한국에서 개봉을 보고 이제 다른 아시아 시장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되는 거군요. 예, 한국 영화 관객들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반면에 또 한국 영화 관객들은 어떤 좀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1000만 관객을 달성한 영화가 있습니다. 1000만 관객을 모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영화를 보는 젊은 층이나 중년층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그리고 노년층까지도 극장으로 데리고 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1000만 영화가 나오고 난 다음에 보통 때는 극장 가지 않던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아, 영화라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잘 만드는구나라고 하면서 다음 영화에 이제 관람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예, 거기서 단절이 되고 다음 1000만 영화가 나올 때 또 그때서야 극장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단절이 된다는 건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 영화 관객들이 시각을 협소하다고 할까요? 상업 영화에만 주목해서 작품을 본다는 것이죠. 한국에는 굉장히 잘 만든 작은 규모지만 상업 영화들도 있고요. 또한 독립예술 영화도 있고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이러한 작품들을 많은 관객들이 보지 못하고 지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영화가 만들어지는 아주 높은 수준에 맞춰서 한국의 영화를 바라본 관객들, 관람하는 관객들의 수준도 같이 향상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또한 지금 한국 영화 산업의 큰 숙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숙제 해결하는데 저도 좀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그래요. 이게 인기가 많다더라, 뭐 몇백만이 들었다더라 이런 영화에는 눈이 가는데 독립영화라거나 이런 거는 왠지 고루하고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시야를 조금 달리하는 그런 관객이 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극장에 가서 보면은 깜짝 놀래거든요. 오, 이런 영화가 있었어? 야, 정말 재미있네. 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상영관, 스크린 앞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너무 어려운, 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독립영화 이런 작은 상업용 영화들도 좀 많이 보고 영화에 대한 눈높이를 좀 높여보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 영화에 굉장히 다양한 뭐 장르들이 있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한국 영화만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이 좀 있을까요? 예, 사실 어젯밤에 일본에서 오신 평론가분하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네. 또 지금 화제에 있는 그런 영화 이야기도 같이 나눴는데요. 그분들이 평가를 할 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영화 배우들은 눈 연기가 살아있다, 눈빛이 살아있다. 예. 그리고 또 에너지가 넘친다. 일본인들은 에너지를 에너지라고 하는데 네. 에너지가 넘친다라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한국 영화 배우들의 연기가 아주 살아있는 거죠. 뛰어난 연기 그리고 또 연출력은 힘이 담겨 있고요. 또한 아주 성실한 스태프들이 같이 영화를 만들고 있고 이번에 뭐 더문 같은 영화에서도 볼 수 있지만 아주 뛰어난 기술력 그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총합되어서
한국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좀 그 세계 영화인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스토리텔링, 예, 이러한 것들도 한국 영화의 아주 큰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달라진 한국 영화의 위상이 이제 외형적으로는 이제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평론가님이 실제로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들도 좀 있으세요? 예, 2000년도 이후에 특히 이제 한국 영화를 바라보는 세계에서 바라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뭐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영화제나 견본시에 가면은 거기서 한국 영화에 대한 그 애정을 이야기하는 게 그런 태도가 저희를 만나는 태도가 달라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게 불법물이긴 하지만 아시아의 뭐 작은 시장에 가도 다 한국 영화 있군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특히 한국 배우들 그리고 한국의 감독들이 해외 곳곳에서 계속 러브콜이 이어진다는 것은 네. 그만큼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한국 영화에 대한 이제 해외에서의 유입을 아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인데요. 저도 이제 일본 잡지에 글을 쓰고 있는데 많은 피드백이 옵니다. 네. 굉장히 깊이 있게 내용을 다뤄달라. 그 다음에는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달라.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그런 요구를만 봐도 한국 영화가 지금 세계에서 얼마만큼 주목받는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 농담처럼 들리지만 외국에 이제 입국을 할 때 네. 입국장에서 직원만의 한국 영화 평론가, 그러니까 필름 크리틱이라고 쓰면은 네. 입국장에 있는 분이 코리아 무비 이러면서 정말요? 도장 꽝 찍어주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너무 뿌듯하시겠어요. 그럴 땐 굉장히 기분이 좋죠. 예. 그러니까 한국 영화의 위상이 사실 정말 많이 올라온 건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일 텐데요. 자, 이런 세계 영화 안에서 이제 뭐 아시아를 넘어서요. 세계로 우리가 이제 발돋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더 앞으로 직진해서 나가려면 우리 영화계에 어떤 것들이 조금 더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보다 더 과감한 투자와 제작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단순히 국내 흥행만을 노리고 만들어지는 그런 상업 영화뿐만이 아니라 작지만 아주 소중한 그리고 네. 잘 만들어지는 기획을 활용해서 작은 영화에도 끊임없이 투자가 돼야 될 것이고요. 또 독립예술 영화에도 과감한 제작이 이루어져서 이러한 작품들을 또한 관객들이 많이 찾아보고 네. 많은 관객들이 찾아본 영화를 또한 외국에서는 이제 그 영화를 보기 전에는 한국에서의 한국 관객들의 반응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반응을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관객들도 굉장히 많은 영화를 찾아보는 그런 애정적인 그런 시각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보면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게 사실 이제 영화에 투자를 하고 나면 우리가 손익분기점 이야기 참 많이 하잖아요. 이게 투자금이 회수가 돼야 또 다른 투자로 이어지고 선순환이 좀 될 텐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관람객 수에 매몰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예, 영화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영화는 문화라는 것 그리고 또한 요즘 세대는 이제 상업적인 네. 어떤 영화 산업에서의 수익 구조 그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아주 큰 영화를 가지고 수익을 얻고 거기서 얻는 수익을 작은 소중한 영화들에 재투자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한다면은 문화로서의 영화 그리고 또 한국 영화 산업, 세계 영화 산업 속의 한국 영화로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영화가 이제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뭐 이렇게 수상을 하고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 내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다소 침체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나마 올 여름 시장에는 이 극장가에 굉장히 대작들이 텐트폴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흥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작품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이 여름 시작의 극장가 지금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올 여름에 한국 영화 픽4가 있었죠. 네. 그 픽4 중에 두 작품은 선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작품은 힘이 좀 붙여서 네. 힘들어했고요. 그리고 한 작품은 아쉽지만
시장에서 밀려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예, 이것은 그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극장 상영관이 안전하다는 것을 그런 인식이 대두되면서 극장을 찾아가는 관객들이 좀 더 많이 생기긴 했는데요. 네. 아직까지도 완벽한 그러한 인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관람료로 네. 인해서 젊은 관객들이 극장을 좀 덜 찾아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아직 화두에 있는데요. 영화 관람료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저도 네, 보면 많이 뭐 올랐습니다. 15,000원, 뭐 예. 2만 원 더 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예. 좌석별로. 예, 좀 사실 농담 같은데 저는 저희 동네에 아리랑 시내센터라고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극장이 있습니다. 거기 조조가 4,000원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저희 집사람이 이제 원고를 쓰면서 3번을 봤다고 하는데 그 아리랑 시내센터에서 3번 볼 돈으로 일반 상영관에서 1번밖에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젊은 관객들을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조정이 필요한데요. 네. 뭐 할인권을 준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좀 할인이 관람료의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극장 내에다가 암벽 클라이밍 시설을 한다거나 뭐 여러 네. 가지 하는데 극장이라는 것은 영화를 보러 오는 것이지 다른 오락을 하러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영화를 보러 왔다가 다른 걸 할 수 있지만 예, 가장 주된 목적은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화 관람료에 대한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너무 동의하는 게요. 이제 뭐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겠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영화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의 그 객단가를 좀 낮춰줬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들고요. 자, 그리고 이번 여름 기대작 중 하나였죠. SF 영화 더문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저도 실제로 봤는데요.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이 신과 함께로 쌍천만 관객을 돌파했던 김용하 감독의 작품이고요. 특히나 또 이 한국 영화계의 불모지로 불리는 SF와 관련된 영화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정말 얼마나 잘 만들었을까. 뭔가 한국형 SF 영화의 부진을 이 작품이 털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수치도 그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어떤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세요? 사실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으셨어요? 재밌게 봤는데 그 SF 영화는 역시 헐리우드 영화라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 기술, 영상 산업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게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 안에 담겨져 있는 심파가 맞아요. 조금 과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심파라는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화에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1,000만 관객을 든 작품은 다 심파가 들어있습니다. 맞아요. 관객을 울고 웃기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네. 이러한 심파가 조금 과하다 보니까 예, 그 젊은 관객들로부터 선택을 덜 받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개봉 타이밍이었습니다. 왜죠? 밀수가 첫 번째로 나가서 네. 확 앞서 나갔고요. 예, 두 번째 주에 비공식 작전과 더문이 같이 네. 예, 큰 텐트폴 작품 두 작품이 같이 개봉을 하면서 관객들이 좀 나눠갔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힘을 덜 받게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흐트러진 전열이라고 할까요? 영화 네. 관객의 전열을 그 뒤에 이어진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네. 다시 한번 잡으면서 예, 그래서 결국 두 작품은 이제 선전을 하게 됐고 예, 한 작품은 좀 힘에 붙였고 엇갈린 예. 성적표를 이제 두 작품 나눠서 받게 된 건데 예. 사실 더문은 SF 그 영상미는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아, 한국의 기술력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구나. 그렇죠. 달의 표면을 굉장히 잘 구사를 했더라고요. 예, 벌써 이미 2020년도에 승리호라는 영화에서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미술적인 면 그리고 디자인도 그렇고요.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나라의 영화 기술은 해외에도 많이 수출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SF라는 그 장르적 한계 그리고 또 좀 과한 심파가 네. 결국은 발목을 잡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일본의 한 그 평론가 선생님,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선생님한테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SF 영화를 만들지 않는다. 아, 왜요? 왜냐고 여쭤봤더니 일본의 관객들도 SF는 헐리우드 영화지 우리나라 영화가 아니야. 우리나라 영화 보질 않아. 라는 그런 관념이 박히다 보니까 점점 일본 영화 산업에서 SF 영화를 만들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특촬물이라고 하죠. 고지라 같은 그런 영화를 만들지만 본격적인 SF 영화를 만들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아쉬워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장르적 한계를 좀 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뭐 미국에는 뭐 워낙 다들 아시는 작품이겠지만 인터스텔라, 뭐 마션, 그래비티, 우주를 배경으로 한 헐리우드 SF 영화들이 굉장히 잘 됐어요. 특히나 한국 영화 관객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이게 헐리우드 SF 영화 그리고 한국 SF 영화에 이렇게 흥행의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요소는 뭘까요? 그러니까 고정관념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격차가 많이 나요. 뭐 스토리텔링에서도 살짝 부족함이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번에 더문 같은 경우 다리라는 요소가 네. 우리 한국 관객들에겐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그러한 것인데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리 가지 않고 화성을 갔다거나 하면 조금 더 소재가 조금 예, 더. 사람들이 좀 더 다가가지 않았을까. 다리라는 곳이 너무 가깝고 편하게 느껴지는 곳이기 때문에 SF같이 예.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거군요. 예. 소재에 그런, 조금 예, 소재에서 아쉬운. 약간 아쉬움이 있다고 할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영상미적으로나 기술적인 부분은 이미 할리우드 못지않게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 말씀 주신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소재의 신선함이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았고요. 자, 이번에는 드라마와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흥행한 작품이죠.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이 킹더랜드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형적인 우리가 아는 신데렐라 드라마에서 자주 지적되는 그런 스토리들이 막 나오면서 흥행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스토리에 부실함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다라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OTT를 통해서 확연히 커진 건 사실인데, 이런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서 좀 더 내실을 키우려면 어떤 부분들이 변화해야 한다라고 보시나요? 먼저 자기 복제를 좀 자제해야겠죠. 예, 스토리, 그러니까 어떠한 소재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그러한 비슷한 소재의 맞아요. 작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거든요. 쏟아져 나오죠. 예,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전체적인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폭 영화 한번 유행하듯이 그런 네. 식으로 뭐 형사물이 유행한다거나 예, 그러한 것들이 이제 좀 그런 자기 복제 영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은 뭐 우리 그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 산업이나 어디에서든지 다 적용이 되는데요. 그럼 자제를 해야겠죠.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질적인 하락을 갖고 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2020년도 12월 25일 날 독일에 있는 후배하고 한 30분 동안 통화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넷플릭스를 틀어서 아시아 거 찾으면은 90% 이상이 한국 거다라는 거예요. 뭐 잘 나가죠, 예, 워낙. 워낙 잘 나가고 그때 워낙 선점을 많이 해서 많은 작품들이 그 많은 작품들의 판권이 넷플릭스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됐는데, 그 친구는 그래서 그 코로나 때문에 고향을 오지 못하는 서름을 다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다고 했거든요. 네. 그만큼 예, 한국의 어떤 그런 콘텐츠가 OTT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간 건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런 자기 복제와 관련된 부분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 소재의 다양성을 좀 짚어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근데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렇지만 자기 복제의 선순환 영향은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 스릴러물을 만들었을 때 제가 먼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굉장히 관객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으면은 네. 그와 비슷한 작품을 또 만들죠. 근데 거기에서 표현에 있어서 저보단 세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자극이 필요한 자극적이고 거군요. 선정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그 작품의 질적인 하락만 초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그 생각의 전환을 한다면은 그러면 또 좋은 작품 만들 수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기 복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평론가님이랑 이런저런 영화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궁금증이 드는 게 평론가님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영화 평론가 쪽으로 입문을 하시게 된 걸까요? 영화에 대한 애정을 기반으로 하셨나요? 저는 영화라기보다는 이제 어릴 때부터 문학, 그림, 역사, 뭐 과학 그런 거 좋아했습니다. 또 물론 어릴 때 그 주말에 계속 그 영화를 TV 영화를 혼자서 보면서 불 다 꺼진 상태에서 저 혼자 TV 켜놓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너가 눈이 나빠진 게 그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 아주 어릴 때 그 형 친구네 집에서 책을 계속 빌려다가 보기도 했고요.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이렇게 책을 빌려다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역사에 관한 관심도 많아서 책을 많이 보고요. 또 제가 경동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학교가 일제시대부터 있었던 도서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책이 있어서 그 책들을 계속 읽었던 거. 그리고 또 그림을 좋아해서 이제 전시를 많이 보러 다니면서 이제 그림 공부도 했던 거. 그리고 이제 그 과학을 좋아해서 중학교 때부터 과학반을 만들어서 과학을 활동을 하기도 했고 그랬는데요. 어릴 때부터 이제 조경철 박사님에게 어떤 그런 영향을 받기도 했고 제 가톨릭 대부님인 미술사학자 이원복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아름다움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 기초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이렇게 쌓여 있다가 사회생활하면서 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일을 했는데요. 이 정치된 그림에서 움직이는 그림으로 이제 바뀌어 갔다고 할까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대학에서 전공을 이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대학이라는 것은 중고등학교와 대학은 마찬가지로 인문학적인 기초를 쌓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또 많은 것을 읽고 생각하고 경험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글로 적는 연습을 하는 그런 것이 대학까지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좀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싶으면 그 다음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자연과학을 전공을 했는데 결국 문화예술 경영학이 필요해서 그것도 공부를 했고요. 나중에 저는 좀 늦게 대학원에서 공부를 시작해서 50대 박사 과정을 수료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처럼 너무 늦게는 하지 마시고 네. 좀 더 요즘엔 젊은 청년들도 전문적인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경험을 쌓는 것이 결국은 영화 평론 또 문화 평론 그리고 여러 가지 평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주변에도 이제 영화 평론가를 꿈꾸는 분들이 있는데 단순히 이게 영화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뭐 기본이 돼야 할 것이고 평론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적인 요소들을 좀 많이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끝으로 그 영화 평론을 좀 이런 평론가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경험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면 짚어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어떤 요소가 좀 있어야 될까요? 그 좀 편견 없이 여러 가지를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 내적으로 자기만의 시선으로 평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객관화돼야 되거든요. 예, 그걸 객관화시킬 수 있는 좀 포용력, 예, 그런 걸 가지고 작품들을 바라보고 또 생각한다면은 아주 좋은 평론가가 될 수가 있겠죠. 예. 그 이제 평론가님 취미 생활을 제가 좀 보니까 참 굉장히 독특했던 게 별여행자라고 불리신다라고 해요. 이것도 뭐 영화 평론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긴 했지만 이게 어떤 취미예요? 이게 별을 보러 여행을 다니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40년 넘게 가져온 취미가 관측 천문학입니다. 예,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집 옥상에다 천문대를 꾸며놓고 이제 저희 고향이 한 별을 보고 그랬었는데요. 네, 낭만적이네요. 네, 지금은 이제 옥상이 없어져서 네. 예, 학교 운동장에다 펼쳐놓고 본다거나 이제 어디 별을 보러 지방을 간다거나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어릴 적 외삼촌의 자전거 뒤에 이렇게 타고 가면서 시골 농길을 달릴 때 봤던 은하수 그 기억이 있고 저희 때는 이제 등화간제 훈련이라고 밤에 민방위 훈련을 했습니다. 그때 모든 불을 다 끄거든요. 서울 시내에서 은하수를 볼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순간이었죠. 갑자기 거리감이 확 느껴지는데요. 예, 그리고 어릴 때 형에 따라서 그 능동에 있는 어린이회관에 놀러 갔는데 네. 거기에 플라네타리움이라고 인공으로 별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 갔던 게 본격적으로 이제 별을 보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그 유경천문회에서 만났던 변상식 선생님을 통해서 별과 하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경철 박사님을 통해서 우주의 아름다움 그리고 인생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기 일식을 보러 조경철 박사님 모시고 해외로 갔다 오기도 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우주에 대한 탐구를 했습니다. 조 박사님, 사실 저는 제가 평론가지만 네. 제 은사님인 조경철 박사님의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던 그 시점에 갑자기 그 사모님이신 전기현 여사님께서 타계하시는 바람에 지금은 스탑이 된 상태인데요. 언젠가는 조경철 박사님의 우주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한국 과학의 좀 보편화, 민중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삶을 사셨던 그 일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평론가를 넘어서서 이제는 연출자로도 또 변신하시는 모습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영화제들도 하나하나 속속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화제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데요. 영화 팬들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은 영화제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얼마 전까지도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다녀왔습니다. 네. 올 9월에는 서울국제 어린이영화제, 춘천영화제, DMZ 다큐영화제 같은 그런 특별한 영화제가 있고요. 네. 또 10월에는 아시아 영화제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 그리고 산악을 주제로 한 우주산악영화제나 또 애니메이션을 다루고 있는 부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같은 그런 영화제도 있고요. 11월 달에는 영화를 통해서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킨다는 2030 청년영화제라는 그런 영화제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영화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궁금한 게요. 이런 영화제는 일반인들이 이렇게 생각돼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거 내가 초청받아야 가는 거 아니야? 일반인들도 갈 수 있나라는 생각하시거든요. 이거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건가요? 그럼요. 관람을 다 할 수 있고요. 많은 영화제가 또 무료로 진행이 되기도 하고 유료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영화제가 곳곳에서 열리는 거 그 쓸데없이 영화제가 많을까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네. 사실 영화제라는 것은 영화를 모아놓은 아카이빙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 가지 영화를 쌓아놓고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각 시나 구, 동의 단위에서도 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화제라는 것은 영화의 도서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영화제가 만들어질수록 여러 가지 다양한 영화를 볼 기회가 생기고요. 또 작은 영화를 만들었던 단편 영화들, 독립예술 영화들이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럼 듣다 보면 이런 생각 드는 게 왜 학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 가르칠 때 독서 많이 해라, 인문학적 요소를 키워야 된다, 이게 다 공부에 도움된다 하시잖아요. 그럼 이런 영화 도서관이라고 했던 이런 영화제를 활용하는 것도 아이들의 어떤 시야를 넓혀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활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떠세요? 예, 시청각적으로 굉장히 많은 자극을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정치적으로도 프로파간다적인 어떤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영화거든요. 그래서 네. 사회주의 국가에서 영화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영화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경험, 문화적인 경험을 쌓을 수가 있고 그러한 것들이 영감을 줘서 우리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많은 꿈과 희망을 또 심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끝으로 이제 한국 영화계 관계자들 그리고 영화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작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스크린으로 개봉한 영화가 1643편입니다. 예, 그중에 한국 영화가 703편이었죠. 그렇게 많은 한국 영화가 스크린 통해서 관객과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네. 그중에는 아주 큰 상업 영화도 있었지만 작은 상업 영화 그리고
단편 예술 영화, 독립 영화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영화들을 많은 관객들이 더 자주 찾을 수 있도록 관객들도 영화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고 또 영화 산업 관계자들은 이러한 작품들이 관객들과 좀 더 쉽고 편하게 만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영화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현재 헐리우드 키드들, 청소년을 비롯한 청년 영화 감독 지망생들에게 네. 어떠한 교육적인 면에서도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작품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배급될 수 있는 그러한 창구가 정책적으로도 계속 지속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관객들의 영화를 바라보는, 영화를 통해서 문화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관객들의 성장도 이 모든 것과 함께 같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제가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요. 지금 영화계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관객 수를 이제 허위로 집계해서 박스오피스 순위를 뭐 조작했다 이런 논란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해당되는 영화 수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평론가 입장에서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인터넷 예매나 그러한 옛날에는 있지 않았던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야 될 것이고요. 예, 보다 좀 다양한 스크린에 네. 다양한 영화가 걸린다면은 아마 그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 같은 곳은 이제 한번 영화의 스케줄이 정해지면은 한 달 동안 변화가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관객 수에 따라서 영화가 걸렸다가 맞아요. 취소가 되기도 하고 추가로 걸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네. 이런 어떻게 이율적이지 못한 어떤 영화 산업에서의 행태가 결국은 이러한 일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질적인 병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매가 얼마 전까지 취소를 하면 되기 때문에 수수료만 내고 취소할 수 네. 있거나 아니면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예매를 해서 예매를 높여놓고 그러다 보면 관객들은 그 높아진 예매율을 보고 영화를 선택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바람잡이라고 할까요? 네. 이 방송 용어로 바람잡이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바람잡이를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하지 않은 작품들은 또한 관객들에게도 소외를 당하고 또 극장에서도 스크린을 내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아주 고질적으로 그러한 행태는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 영화의 이런 저력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방해가 되는 요소가 아닐까 하고요. 이런 문화는 좀 근절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정재욱 영화평론가님과 함께 영화 관련된 K컬처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혜영의 스탠토크. 네, K콘텐츠의 자랑스러운 성취에 만족하며 머물기보다는 K콘텐츠가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제작에 더 주의를 기울이며 다양하게 확대되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저희 센토크도